언젠가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지옥에서 끌어낸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발전기가 멈추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이 마을에서 저는 국가구호품 운반공으로 일했고 배급 트럭 뒤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트럭은 눈길을 헤집으며 달렸고 저는 옥수수 포대를 내리고 또 날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종일 쌀과 밀가루를 나르면서도 정작 제 밥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배급은 언제나 위로만 올라갔고 아래로 내려올 땐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움직이지 않는 작은 몸.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울 수 없어. 나도 죽을 판인데. 그게 이곳의 규칙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남을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생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1살 제 배급의 절반을 나눠 먹어도 살이 빠져가는 아이. 그 아이가 기침을 했고 저는 그 소리를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누나, 배고파? 짧은 한마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감자 3개가 전부였고 그걸로 이틀을 버텨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발전기가 멈췄고 온 마을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론 눈보라가 몰아쳤고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 꿈이 싹트던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긴 지옥인지를. 하지만 알았다 해도 저는 떠났을 겁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누나, 나 춥지 않아. 이제 안 아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생의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일주일 동안 기침을 했고 피를 토했으며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약도 없었고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배급소에 가서 약을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약? 그런 건 당 간부들이나 쓰는 거야. 너희 같은 애들은 그냥 버티든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버렸구나. 아니, 처음부터 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거구나. 동생의 몸을 땅에 묻는 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땅은 얼어붙어 삽이 들어가지 않았고 저는 맨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이 뜯겨나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얼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 동생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마을에서만 이번 겨울에 12명이 죽었어. 살고 싶으면 떠나야 해. 떠나야 한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떠나면 어디로? 국경을 넘으면? 잡히면 총살이라는데? 하지만 여기 남으면 어차피 죽는 거였습니다. 천천히 배고픔과 추위에 갉아먹히며 죽는 것.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어둠뿐이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고 또 쥐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바꿀 거야. 그 결심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생이 남긴 낡은 신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낭에 옷가지 몇 개와 남은 감자를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두만강까지는 사흘거리. 그곳을 건너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머엔 자유가 있다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살아남을게. 뛰어. 지금 안 뛰면 총 맞아. 브로커의 목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뒤에서 궁견이 지저댔고 저는 발목까지 빠지는 얼음물 속을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두만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앞서 걸으며 손짓했고 저는 그의 발자국만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에서 쫓아오는 경비병에게 잡힐 테니까요. 빨리, 거의 다 왔어. 브로커의 다급한 목소리.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얼음 위를 뛰었고 그 순간 발밑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덮쳤고 저는 비명을 삼키며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중국 땅. 겨우 도착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어두운 창고에 감아놓고 사라졌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기다렸고 다시 나타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악몽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20명이 넘게 실렸고 숨 쉴 공간도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쓰러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을 때 한 여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브로커는 그녀를 붙잡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중국 공안에 신고한다. 그럼 넌 북으로 끌려가서 총살이야. 알아들었어? 그 여자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이건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길가에 버려진 썩은 과일을 주워 먹었습니다. 브로커는 하루에 빵 한 조각만 줬고 물은 더러운 빗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가 약속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살아남겠다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태국의 한 숙소에서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닷새만 기다려. 그럼 한국 가는 비행기 태워줄게. 닷새.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 길 끝에 내가 있다는 믿음 하나로.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살아남았구나. 드디어 살아남았구나. 비행기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야경.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 함경에서는 밤이면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는데 이곳은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1월인데도 이렇게 따뜻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따뜻해서요. 직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하나원 직원에게 인계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 그곳에서 석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육은 낯설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핸드폰 쓰는 법. 모든 게 새로웠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걸 다 익혀야 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첫날 담당 선생님이 저를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은하 씨, 삼겹살 먹어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기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맘 편히 먹어도 돼요. 이제 은하 씨 인생이에요. 첫 삼겹살. 입에 넣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한 음식이 존재한다니.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씹었습니다. 커피도 처음 마셨습니다. 쓰다고 했지만 저는 그 쓴맛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스마트폰도 처음 만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연결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신이 내린 나라구나.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이 도시, 배고프지 않은 이 땅,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이 거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낯선 세상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른데 나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은하 씨, 북한 말투는 좀 세네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면접은 참담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밀자 면접관이 제 출신을 알아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저희는 경력자를 찾고 있어서요. 경력이 없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탈북민은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두 번째 면접도 세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곳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혹시 간첩 아니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간첩이라니. 저는 그저 살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간신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첫날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담배 있습니까? 저는 북한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동무. 여기 있습니다요. 손님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주인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 씨, 여기선 동무라고 안 해요. 고객님이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말투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북에서 평생 써온 말이 여기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말투를 따라하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동무 대신 씩 합니다. 대신합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서울 사람처럼 웃는 법, 고개 숙이는 법, 손님에게 인사하는 법. 모든 게 어색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제 말투에 의아해하는 빈도가 줄었고 주인도 만족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예의 바르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말을 터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거리를 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말투를 고치고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이곳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은하 씨 덕분에 살아볼 희망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제 상처를 덮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어려웠고 실습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 요양병원에 취업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굶주린 탈북민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환자들이 제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선생님 북한 출신이래. 조심해야 돼. 복도에서 들린 수군거림.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출신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난 북한 사람한테 안 맡겨. 다른 사람 바꿔줘. 그 말에 동료 간호사가 대신 들어갔고 저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지쳐갔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울었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입원한 박영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노인, 말기암 환자였고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정되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하 선생님이라고 했나? 북에서 왔다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거부당하는 건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겠구만. 어서 오게.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몸을 씻기고 식사를 돕고 밤새 통증을 호소하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편견 없이 대해줬고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고생 많이 했지. 전쟁통에 가족 잃고 혼자 살아남았어. 은하 선생도 그런 거지. 살아남은 거야. 한 달 후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 선생,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마지막이 편안했어.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따님은 잘 있답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 문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국경 너머 어머니는 아직 그곳에 계셨으니까요. 밤이 깊으면 창가에 섰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떠난 후 어떻게 지내실까? 혹시 제 때문에 고초를 겪진 않으셨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은하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하지만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 말들이 무슨 소용일까? 저는 어머니를 두고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남으셨습니다.
편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또 찢었습니다. 이 행위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결국 한 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병원 동료가 물었습니다. 은하 씨, 고향에 가족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계세요. 연락은 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북한이라서요.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살려고 나온 거잖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하지만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움이라는 족쇄는 평생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근이 심해졌다는 보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굶주려 쓰러지는 꿈,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꿈, 제가 다시 북으로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밝게 웃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들도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습니다. 그 뒤에 숨은 진짜 저는 매일 밤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택엔 대가가 따르는구나. 자유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온전히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탈북민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병원에 가고 환자를 돌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울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상처가 있기에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첫 상담날 22살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 전에 한국에 온 지혜라는 아이. 그 아이는 제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말투도 이상하고 아는 것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이제 울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여기선 울어도 잡혀가지 않아요. 지혜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말투 때문에, 출신 때문에 차별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하루하루 버텼어요. 지혜 씨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고 누군가는 가족 그리움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카페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사장님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틴 이유가 이거였구나.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봄이 왔습니다. 지원센터 앞 벚꽃이 만개했고 저는 그 나무 아래 섰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그 얼음길 위에 이제 봄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여전히 났습니다. 밤이면 북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을 안고도 앞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벚꽃 아래 달려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진 한 장 찍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아이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은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의 봄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음 위를 걸었던 발자국은 이제 꽃길이 되었습니다.